안성환의 시사야.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라는 곳에 개선사라는 절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절터에는 통일신라시대 경문왕 때 건립된 석등이 있는데요. 이 석등의 기둥에는 경문왕과 부인인 문의왕후 그리고 대낭이 석등을 세웠다는 내용의 명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대낭, 이 대낭이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경문왕 부부와 나란히 이름을 남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개선사 절터에 있는 석등, 보통 절 앞에 석등이 좀 크긴 하지만 이것도 유독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 제 111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화재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예, 석등이 되게 크고 높이가 한 3.5m나 된다 그러니까 되게 크죠. 그리고 이 석등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팔각 기둥에 그 해서체로 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명문을 해석하게 되면 석등의 건립 연대는 경문왕 8년, 그러니까 868년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왜 이 석등을 세웠는지를 알리는 명문이 그 891년 그 진성유왕 5년 때거든요. 네. 이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석등을 만든 주체가 경문왕 부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대낭. 경문왕이면 경문왕이고 뭐 왕자면 왕자지 왜 대낭이에요? 그 명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문왕주, 문의황후주, 대낭주. 그러니까 우리 발음을 화랑도 화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랑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표기법으로는 그렇다는데 그래서 대랑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대랑주라고 해서 주인주자를 뒤에 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랑은 클 때에다가 여자랑을 썼으니까 큰 여성님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왕 부부하고 같은 반열에 있는 3인 중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대랑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되게 그 중요한 인물 같은데 신원미상으로 적혀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솔직히 좀 나올 수밖에 없죠. 황후하고 같은 반열에 있을 만한 큰 여성이 대체 그렇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경문왕의 딸인 진성유왕이라는 게 통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 학자인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사람이 1934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일본어에서 따른 무스메, 그게 여자랑자거든요. 무스메라 그러고 대랑이라는 거는 귀인의 장녀를 건경해서 부른 말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석등 명문에 등장하는 대랑주는 경문왕의 맏딸인 진성유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일본인이 한 걸 그대로 계속 지금까지 믿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방의 국내 연구자들 그냥 대랑주를 일본어식으로 해석한 이 아유카이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석등 앞에 걸려 있는 안내판에서도 역시 석등은 경문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 진성유왕을 얘기합니다. 진성유왕이 주관해서 건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학에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인이 연구해 놓은 거 다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러게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아쉽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개선사 석등기에 등장하는 대랑이 진성유왕이 아니라 경문왕의 두 번째 부인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김창겸 김천대 교수가 이제 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걸 제가 받아보니까 대랑은 경문왕의 둘째 부인, 그걸 이제 한자로는 차비라고 하거든요. 차비임을 논증을 했습니다. 그거 완전 반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석등 명문이 사실은 진성유왕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작성한 게 명문을.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있어요. 진성유왕이 왜 자기 현직 임금인데 자기 이름이라든지 자기 이름이 만이거든요. 뭐 만왕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임금이니까 국왕이라든가 혹은 금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대락이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고 또 솔직히 경문왕한테는 진성유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진성유왕의 오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태자인 헌강왕하고 둘째도 왕이 되는데 정강왕입니다. 근데 굳이 셋째인 진성유왕만 그것도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대랑이라고 했을까.
큰 여성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맏딸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근데 왜 이런 의문을 안 가졌죠? 그동안의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랑을 일본어로 그냥 무스메라고 읽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게 이제 그 김 교수의 얘기고 예. 왜냐하면 옛날부터 신라 시대의 낭은 왕과 왕족, 귀족의 부인이나 어머니를 지칭했다. 성인 여자를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일본어 무스메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 90년 가까이 아무런 비판 없이 정설처럼 굳어졌다라는 주장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문왕의 둘째 부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이분의 해석대로라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이 논문을 받아보고도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뭐 솔직히 일개 사찰의 석등을 만든 사람이 진성여왕이면 어떻고 무슨 경문왕의 둘째 부인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 안물안금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논문을 던져버리려고 해서 솔직히 뭐 별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제가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관련 사례를 좀 훑어보니까 아니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도 소개를 하고 여기서 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논문을 던지려고 하시다가 다시 걷어들여서 이거 정말 이거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860년 9월에 그 경주 안압지 서쪽 임해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따지면 경주 동궁과 월지라는 데죠. 안압지가. 그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 당시 임금이 헌안왕인데 헌안왕이 대소신료와 왕족 귀족을 모아두고서 일종의 청문회를 열었다라는 기록이죠. 바로 화랑의 우두머리를 그때 국선이라고 했는데 국선인 응념이라는 청년을 사익감 후보로 두고 일종의 청문회를 연 겁니다. 이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그 응념 청년이 15살이라고 그랬고 삼국유사는 그냥 20살 청년이라고 이제 좀 다르게는 기술을 했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선인 응념 앞에다 놓고 너가 정말 왕의 사익감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럼 꼬치꼬치 캐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안왕이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질문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는 나라 안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배울 만한 사람이 있더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응념이 또 지금 또 청문회라 그러면 청문회 준비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자료도 찾고 예상 질문을 했으면 또 답안도 만들고. 근데 이제 마치 이게 예상 질문을 했다는 듯이 아주 거침없이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신이 세 사람을 보았는데 이분들 모두 착한 행실이 있었사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그럽니다. 이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 사람은 고귀한 자문의 자제였는데 다른 사람과 사귀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의 아래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안왕이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념은 또 한 사람은 부잣집 자제였는데 사치하지 않고 늘 삼배옷만 입으면서도 스스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모범 답안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PT 준비한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헌안왕 눈에 쏙 들었겠죠. 그래서 이 부인한테 살짝 얘기하면서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침내 이제 응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올해 20살 19살짜리 두 딸이 있는데 그대 마음에 드는 대로 장가를 들라라고 이제 합격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응념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는데요. 집에 가니까 이제 집에서는 또 이 문제를 두고 긴급 가족회의가 열려요. 사위 자격 시험에서 패스했다고 집에 가서 막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 패스했던 것처럼. 근데 숙제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 딸이냐 둘째 딸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좀 깜짝 놀라고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정말 재밌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맏공주 그러니까 첫 딸은 매우 못났고 그걸 한자로는 한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공주는 엄청 예쁘니 그걸 신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매우 못났고 매우 예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 예쁜 둘째 공주한테 장가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못 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응념이라는 청년이 평소에 이런 이
예쁜 둘째 공주를 연모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응념은 뭐 되게 좋아했겠죠. 속으로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 예쁜 둘째 공주를 낙점했던 그런 가족회의 결과를 선뜻 따를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실홍사니까 그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응념이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시 화랑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범교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사람이 가족회의 결과에 둘째 공주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궁금했어요. 예. 아니 이 정도 국선 정도가 되면 그냥 사위감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사위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고르는 과정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둘째 공주와 혼인을 왜 반대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범교사라는 일종의 그분도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화랑들 중에 낭도의 우두머리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은. 근데 이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공주를 배필로 삼으면 세 가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성께서 둘째 공주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둘째 공주한테 장가를 가신다면 내가 이 범교사가 당신의 면전에서 죽어버릴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마 이게 범교사가 화랑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화랑도의 뜻을 모아서 당신은 반드시 맏공주와 혼인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려고 이제 달려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화랑들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응념이 맏공주의 남자가 돼야 왕위를 다투는 거, 왕위가 되는 왕위에 오르는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권력 지향력이네요. 사람들이. 네. 응념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그 뭐 헌안왕한테 가서 맏공주를 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는데 헌안왕은 그렇게 사익감을 결정한 다음에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독해지니까 예. 사위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신라는 여왕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사위한테 물려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헌안왕이 두 딸을 외면하면서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 유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인은 불행히도 아들은 없고 딸만 두었다. 물론 예전에 진덕여왕, 선덕여왕이 있었지만 그것은 남탁이 새벽에 우는 격이니 뭐 본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걸 빈계지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회를 후계자로 낙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암탉 얘기는 정말 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네요. 신라 이전인데요. 3000년도 되거든요. 그 중국 이야기인데 그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헌안왕은 사위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준 유일한 군주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경문왕이 된 응념 청년하고 장인인 헌안왕의 사이인데요.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이이기도 하지만 헌안왕의 제종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촌 손자뻘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헌안왕의 두 딸은 경문왕의 칠촌 고모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문왕은 칠촌 고모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거 완전 근친혼인데요. 막 뒤섞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예. 신라 고려 때 사실은 뭐 근친 결혼이라는 게 사실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범교사라고 하는 스님이 맏공주를 택하면은 뭐 이론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범교사가 이제 경문왕이 왕이 오르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뭐 범교사가 뭐라냐면 첫 번째 뭐냐. 맏공주를 택함으로 해서 장인인 헌안왕과 장모인 왕비한테 예쁨 받은 거 아니냐. 총애를 또 얻었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덕분에 왕이 오른 거 아니냐. 그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왕이 올라서 처음부터 마음에 두었던 둘째 공주까지도 부인으로 맞이한 거 아니냐. 이것이 세 번째 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이 되면 부인을 마음대로 둘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자매 사이를 다 부인으로 두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의 관점이고 그 신라 시대는 그때는 자매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경문왕의 입이 귀에 걸렸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문왕이 제2 3년 만에 그 왕비의 동생을 이제 둘째 부인 차비로 삼았는데요. 물론 이제 언니는 당나라로부터 이제 정식 책봉을 받아서 문희왕후 아까 그 석등기에 나온 것처럼 문희왕후가 됐지만 동생인 경문왕의 둘째 부인은 책봉은 못 받아요. 그래서 역사서에 그냥 차비
둘째 부인으로만 남았기 때문에 석등기에 그렇게 차비로 이 대낭주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논문 던져버리려고 그랬다고 네.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쭉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맞는데요? 논문 내용이?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안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좀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임해전에서 벌어졌다는 청문회 보면 삼국사기나 상분유사 보면 되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문회가 그렇게 화기애애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최치원이 지었다라는 승복사 비문을 보면은 약간 수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헌안 왕이 승하한 뒤에 왕이 쟁탈 전까지는 버리진 않았지만 까마귀처럼 모이는 무리는 있었다. 그러나 어질고 유순하고 어른스럽고 인자로운 경문왕이 백성들에 의해 추대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씁니다. 보통 까마귀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왕이 쟁탈전을 벌어서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권력 투쟁은 아니지만 후계자를 둘러싸서 어떤 암중모색은 있었다라는 얘기고 승복사 비문을 보면 백성들에 의해 추대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역사서나 문헌에 보면은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얘기할 때 백성이나 국인에 의해서 추대된 임금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경문왕의 후계자 결정하고 왕의 등극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진골 세력 간에 죽고 죽이는 왕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걸 공부하게 되면은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중간까지는 딱 생략하게 되면 네. 경문왕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경문왕하고 그 장인인 거의 헌안왕하고는 네네.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경문왕이 아까 현안왕의 몇천 조카죠? 6천 손잡벌이라고 손잡벌. 하는 거죠. 네. 네. 왜 그러냐면 경문왕의 할아버지가 희강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희강왕의 삼촌인 헌안왕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헌안왕으로 봐갖고는 이제 6천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헌안왕은 6천 손자뻘인 경문왕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고 또 왕위까지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헌안왕은 경문왕을 사유로 삼아서 후계자로 지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60여 년간 계속됐던 그런 진고귀족 간의 또 김씨 간의 고륙상쟁을 끝내고 뭔가 화합을 완성한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냐. 그리고 그런 것이 860년 9월에 있었던 임해전 청문회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헌안왕의 유언 그런 기록들이 바로 그런 그 우여곡절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반전이 숨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왕이 오른 경문왕 치세는 어땠습니까? 호불호의 평가가 좀 섞여 있는데요. 네.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는 평을 받고 혼란했던 신라 하대가 황강왕, 정강왕, 진성유왕 등에서 경문왕의 세 자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문왕과 황강왕 제위 기간이 20년 정도인데 이때가 신라의 소강기 잠시 평안했던 시대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문왕의 아들인 헌강왕이 월상루라는 데 올라가서 경주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백성들이 초가가 아닌 기와집을 짓고 나무 대신 수추로 밥을 짓는다며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 경주에서 동해까지 집과 담장이 기와로 초가가 아니라 기와로 쭉 이어졌으며 네.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네. 신라는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60년도 안 돼서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평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문왕이 사실은 귀족 세력의 단합을 위해서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토목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곤하고 모반이 줄을 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경주 시내에 올려졌던 풍악소리는 신라 천년사직의 종말을 고하는 어떻게 보면 전주곡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조선왕조실록 읽어봐도 뒤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네. 왕조가. 복잡해지죠. 굉장히. 그런데 경주 신라의 역사도 사실 좀 비슷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골차품 얘기 빼고요.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골차품 얘기 빼고 그냥 네. 재밌는 경문왕 두 부인 이야기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 실시간 인증샷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3218님
어디 공원 앞에서 사진 찍으신 것 같은데 집 앞 호수공원에 산책 나왔습니다. 운동도 하고 시사 지식도 쌓고 일석이조네요. 방송 끝날 때쯤 들어가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7247님.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뉴스는 좀 멀리하는 편입니다. 어쩌다 듣게 된 KBS 1라디오는 이제 안 들으면 불안할 정도로 애청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침대 위에 휴대폰 사진 찍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저희 김성환의 시사에 관심 가져주시는 게 저희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